네. 지금 이제 이제 뉴스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그래서 이제 의식불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뉴스는 항상 이제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죠. 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뭐 수술은 잘 됐다. 응급처치는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깨어나기를 이제 기다리면 된다. 라고 이렇게 항상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하죠. 뉴스를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뭐 걱정스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죠. 유리한 쪽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해도 이거를 유리하게 얘기할 수 있고 불리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유리하게 얘기하는 거죠. 불리하게 다 얘기를 했다면, 뭐 의식불명 상태다. 뭐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 사실상 사망이다. 기계에 의지해서 지금 살고 있다. 심장만 뛰고 있다. 뭐 뉴스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뭐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사람들. 90년대 이후에 한국을 매겨 살렸어요, 사실상. 삼성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뭐 사는 게 아주 지지부진했겠죠. 현대도 거의 망해가고 2000년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용케도 삼성이라는 회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대한 수출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이 핸드폰으로 또 대히트를 치고 해가지고 나라를 매겨 살린 거예요. 만약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대기업 위주라는 게 빈부격차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 국민들은 더 가난하고 이게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국가나 기업이나 뭐 가정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작동하는 원리가. 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제 이 말이 이제 동양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먼저 그러니까 순서대로 수신, 몸을 닦는 거예요. 공부해라 이거죠. 공부. 그 다음에 집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가정을 이거 먼저 공부를 하고 가정을 잘 꾸미고, 가정 꾸미기, 잘 꾸미기.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 다스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천하, 천하를 평정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국가가 천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조그매가지고 천하라는 걸 잘 몰라요. 천하라는 개념이 뭔지. 이런 거를 알려면 진짜 공부 엄청나게 해야 돼요. 중국 역사를 아주 꿰야 돼요. 그냥 뭐냐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나라가 처음 주나라가 이제 망할 무렵에 이제 춘추 시대가 노래하는데 이제 역사 얘기를 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아무튼 춘추 시대에 들어올 때 나라가 몇 개가 있었냐면 한 20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200개가 넘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라가 200개라는 건 뭐냐면 조그만 동네가
그냥 나라예요. 조그만 동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전주, 경주, 부산. 지역으로 치면은 뭐 고만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군 정도 되는 규모죠. 군. 면적이 한 군 정도 되는 규모가 그냥 나라야. 나라 국자를 써요. 이게 나라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게 나라라는 개념인 거예요.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라라는 개념을 조그만 고을이 나라라는 거가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나라면 그냥 땅덩어리 하나,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큰 넓은 게 하나다. 그게 하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라는 규모하고 중국이 생각하는 나라라는 규모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옛날 역사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나라라는 개념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나라 국자는 규모가 우리나라의 군만한 규모가 나라 국자를 써요. 면적을 보고도 이거 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붙이자. 이게 원래는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강이다. 한강 정도 되면 큰 강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강이라는 의미는 이거보다 더 커야 돼요. 그냥 이거는 수라고 그래요. 수. 한수. 이제 유명한 게 위수라는 게 있잖아요. 주나라의 위수. 가보면 한강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모를 보고 이거는 규모가 요 정도 되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나라도 군만한 면적이면 이거를 국이라고 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게 이런 많은 나라들을 크게 보면 이게 하나의 천하다라는 거예요. 천하. 근데 우리는 이런 조그만 군만한 나라를 가져본 역사가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이 삼국시대 이후로 이미 국가 규모가 완성이 되고, 물론 중국은 그 이전에 국가 규모가 완성이 됐지만, 이래가지고 우리는 천하가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천하의 규모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한데, 똑같아요. 얘네들이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다 하는 거예요. 국가나, 나눠보면 국가, 기업, 가정. 똑같은 작동 원리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가장이 아빠는 집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집 지키다. 이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정, 뭐냐면, 어느 조직이든 정치, 군사, 경제, 이런 것들을 다 가진다 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이게 가정이 되든, 기업이든, 국가든, 정치, 군사, 경제에 관한 조직을 다 가진다 하는 거예요. 돈 관리는 가정에서는 엄마가 하겠죠. 엄마. 기업이라면 회계부서가 있겠죠. 국가라고 그러면 경제부서가 있겠죠. 똑같아요. 규모만 다를 뿐이라 하는 거예요. 인간사회에 이게 다 조직이에요. 조직. 인간사회의 조직이 규모만 다를 뿐이지 정치, 군사, 경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힘도 막강해지겠죠. 기업에서도 뭐 정치 분야는 예를 들어서 뭐 비서실 또는 기획실, 뭐 군사 분야는 뭐 경비실이라든지 뭐 이럴 수 있고요. 가정이라 그러면 뭐 아빠가 하는 역할 뭐 이런 게 이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조직이든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규모만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가 이제 교주가 있는데,
교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신도들이 있잖아요. 신도들.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신도들이 헌금 내고 뭐 봉사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벌은 거, 신도들이 경제생활하면서 다 벌은 거를 교주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그럼 교주는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면 신도들이 다 돈만 가지고 교주가 호화생활 했잖아요. 호화생활. 취미생활하고 아주 귀족처럼 그렇게 호화생활 했잖아요. 신도들이 벌어서 낸 돈으로 교주는 호화생활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예를 들어서 헌금을 내고 뭐 이렇게 교회에 돈을 내면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가난한 신도를 돕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막상 그 교주 일가들은 그 신도들이 그냥 피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그 낸 돈을 가지고 지들은 호화생활을 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똑같아요. 국가나 기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라 그러면 백성들은 피땀 흘려가지고 막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면 귀족들 또는 왕족들은 아주 그냥 그거 가지고 호화생활을 하는 거고, 기업이라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영업 뛰어가지고 매출 올려가지고 그냥 돈을 잘 벌면 그 돈이 다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들 이런 이제 기업주들 로얄 패밀리 이제 걔네들은 또 호화생활을 하는 거고 똑같다는 거야. 이게 착취 구조예요. 착취 구조. 착취. 이래서 이게 착취예요. 착취. 인간 사회는 착취 구조를 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어떤 조직을 가지면 다 같이 이렇게 착취하는 구조를 가졌다 하는 게 이게 인간 사회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런 게 진실인 거예요.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이제 그러면 삼성이라는 회사는 국가와 국가의 어떤 존재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를 매겨 살렸죠. 한 1990년 이후로 아마 계속 이제 매겨 살렸다고 보는데, 그 전에는 뭐 현대도 있었고 대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의 이제 90년도 이후로는 삼성이 매겨 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정도로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이거는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아, 삼성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사는 게 힘들었을 거다. 뭐 이만큼의 경제 규모도 가지지 못했을 거고, 그나마 삼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발전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삼성의 그 기업을 국가가 보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를 매겨 살리니까.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국가를 매겨 살릴 수 있느냐. 뭐 그 대단한 거냐. 국가에 비하면 기업이라는 거는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는 벌어야 되고 누군가는 버는 걸 먹고 써야 돼요. 그럼 누군가가 벌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버느냐. 우리나라는 삼성이 벌어다 먹였다 하는 거예요. 벌어 먹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회학자나 이제 경제학자나 정치인들은 잘 알죠. 그러면 국가적으로 삼성이라는 회사를 보호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이건희가 살인을 해도 처벌을 못 해요. 왜냐하면 삼성이 망하면 당장 국가한테 타격이 오고 국가를 대표해서 벌어먹일 장사꾼이 없는데, 벌어다 국가를 매겨 살리는 일꾼이 없는데, 어떤 그런 게 없는데 삼성을 벌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왕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왕은
지금 우리나라는 왕조는 아니지만 이제 대통령제여가지고 임기제라서 대통령은 임기 채우면 그냥 끝나고 뭐 그만두지만 삼성이라는 이제 이거는 임기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막대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국가를 매겨 살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아무리 비리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회사다 하는 거예요. 뭐 오염이 돼도 할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같은 거 뭐 그런 걸 따져본다 하더라도 뭐 당장 빗물을 그러니까 비를 맞았는데 머리털이 다 빠졌다. 빗물이 아주 그냥 독극물이 되겠죠. 그 정도가 아니면 그냥 버텨요. 그리고 뭐 자연보호 해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에요. 당장 인간이 생존에 문제가 걸리면 자연은 얼마든지 파괴가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만약에 인간이 살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살다 보면 자연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적인 구조다 그러면 그냥 그건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고요. 대기업 빼고 다 극빈자라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GNP가 3만 불이에요. 3만 불. 그럼 3만 불이면은 상당히 잘 살아야 돼요. 세계 한 20위 안에 한 10위권에 들 거예요. GNP 3만 불이면 이제 지금은 GDP라는 말을 쓰지만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일본하고도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면 한국 사는 게 굉장히 골고루 잘 살아야 돼요. 외국은 GNP 3만 불이라 그러면 상당히 시골을 가도 잘 살아요. 농촌들을 가도.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국가와 기업한테 가 있다 하는 거예요. 국가, 기업, 백성이 있으면 백성은 가난하고 국가와 기업은 이제 부자고, 얘네들은 부자고, 얘네들은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형국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러냐, 외국은 안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러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이에요. 무려 5,000년. 5,000년의 노예제도를 가졌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 그 위대한 대한민국. 중국도 노예가 있고 다른 나라들도 다 노예가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세습되지 않아요. 그냥 머슴처럼 그냥 일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에요. 문서로 대대손손 노예예요. 이런 역사를 5,000년이나 가졌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노예제도를 가진 나라예요. 한국이.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떠냐 하면 이 주인이 있으면 주인과 종으로 이 주종관계가 굉장히 강력하다 하는 거예요. 주종관계가. 대부분의 종이 99%가 종이에요. 주인은 1%고. 조선 초에 양반과 일반 백성의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 조선 초기에 이렇게 나와요. 양반은 1%, 일반 백성과 종은 99%. 이러던 것이 이제 조선 구한말에 가면서 비슷해져요. 50대 50. 이 말은 뭐냐면 구한말 되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전부
족보를 위조를 하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돌아다니는 족보, 뭐 난 누구네 집에 가니까 누구는 족보 있다. 족보 10개 중에 9개는 가짜라고 해요. 실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들었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족보 10개 중에 9개는 전부 위조됐거나 구한말에 가난한 양반들한테 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5천년간이나 이런 구조를 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국민 99%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노예 습성을 가져요. 노예 습성. 우리나라 국민 99%가 노예 습성을 가져요. 그러면 노예 습성이라는 게 뭐냐면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아요. 이 주인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이에요. 능동적, 창의적. 국민의 99%가 이래요. 그럼 이런 노예 습성을 가진 국민은 어때야 되냐? 때려야 돼요. 때려야 한다. 말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수동적이기 때문에 시켜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 조선징은 때려야 된다. 때려야 되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민족이 이거 바꾸려면 민족성 바꾸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거 수백 년 걸려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때려야 말을 들어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옛날에 한국 사람들 굉장히 머리 좋은 줄 알았어요. 20대 초반에 지구의 각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제일 머리 좋다. 저도 이제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상당히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지 않고 그리고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좁혀야 말을 듣는 문제가 많은 족속이구나.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한국이 이만큼 그래도 전 세계 이렇게 비교적 발달을 했느냐. 좁혀서 그래요. 주인이라는 1% 지도자. 박정희를 비롯해서 백성들을 상당히 좁혔어요. 그래서 이만큼 끌고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주인과 종의 이런 99%의 이런 구조가 경제 발전, 만약에 지도자만 똑똑하다 그러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박정희 이후로 운이 좋았던 거예요. 비교적 똑똑한 지도자가 그래도 좁히는 바람에 지금까지 온 거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 지도자 중에 안 좁힌 지도자 누구냐? 노무현이요. 대표적인 사람. 노무현은 좁히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민주적으로 대우해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노무현이를 갈구는 거예요. 백성이 그러니까 좁히면 오히려 맞아야 정신이 드는 것처럼 잘 대해줬더니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게 노무현이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런 거죠. 진실은. 근데 하여튼 그런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게 지금 막중한 상황이다 하는 거죠. 만약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국가를 매겨 살렸는데 이 삼성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던 사람이 이건희인데 이건희가 위독해가지고 지금
의식불명 상태고 뭐 죽을지도 모르고 만약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요. 삼성이라는 공룡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를 매겨 살렸다는 게 중요한 거고, 단지 이 거대 기업 수준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냥 기업 단위로만 삼성을, 하나의 기업인데 굉장히 공룡처럼 큰 기업이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이 기업 없어지면 별 문제 아닌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 하는 거예요. 삼성은 이제 한국을 거의 매겨 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매겨 살린 게 이제 이건희인데, 만약에 이건희가 삼성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 후계자는 이재용이가 되겠죠. 당연히 이재용이가 후계자가 될 건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창시자와 후계자라는 문제가 있어요. 창시자와 후계자. 창시자의 능력과 후계자의 능력을 보면 어떤 종교든 뭐 기업이든 뭐 어떤 사회든 창시자가 위대한 거예요. 창시자. 이게 이제 국가를 창시할 수도 있고 뭐 회사를 창시할 수도 있고, 이 새로운 창시자라는 게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거예요. 뛰어났기 때문에 창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인물 이후에 또 한 번의 뛰어난 인물이 또 나올 수 있느냐, 후계자로서. 후계자가 또 한 번 이 창시자만큼 뛰어날 수 있느냐 하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후계자는 창시자만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후계자가 창시자만큼 또 뛰어났다면, 이거 안 하고 지가 또 창시하면 돼요. 창시자. 얘가 창시자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인류 역사상. 항상 창시자가 뛰어난 거고, 후계자가 항상 그 뒤를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시자만큼 뛰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희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이재용마저도 뛰어나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삼성은 몰락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타격이 국가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구조를 또 알아야 돼요. 뭐냐면 국가와 신화와의 관계. 항상 똑같아요. 구조는. 국가가 있으면 국가는 각종 부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 외교통상부, 수없이 많잖아요. 국가 밑에는 부서에는 전부 이제 장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는 왕이죠. 기업에는 이제 총수가 되겠죠. 왕이. 총수 밑에도 각종 부서가 있겠죠. 전략기획부, 생산부, 공장장도 있을 거고요. 공장도 있을 거고요. 이제 생산부서가 되겠죠. 또 영업부서가 있을 거고, 영업부서, 공장부서. 다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규모가 크면은 국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국가가 되든 기업이든 조직은 같아요. 규모만 다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규모만.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이 다스리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든 서양도 마찬가지죠. 왕이 다스리고, 공화정으로 넘어간 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서양은 공화정으로 넘어가고, 동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이게 망하면서 공화정으로 넘어갔는데, 이 국가가 왕일 때 이 왕의 수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왕자일 거 아니에요. 왕 밑에 왕자.
그럼 이 왕자가 배우는 공부가 뭐냐 하면 간신구별법, 간신과 충신구별법이에요. 충신구별법. 다른 공부 아니에요. 다른 공부 안 해요. 왕이 뭐 공부 잘할 필요 있나요? 뭐 공자, 맹자, 학문에 밝을 필요 있나요? 왕 후계자가? 국가를 다스리려면 간신과 충신을 구별하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왕자의 학습, 왕자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간신과 충신의 구별법이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런 거 모른다고요. 그런데 역사상 우리가 역사를 찾아보면 간신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아니 왕자가 배우는 게 간신하고 충신 구별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이 무수하게 역사에 보면 많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간신과 충신은 구별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별법이 하나 있어요. 있기는. 뭐냐면 뒷조사해 보면 돼요. 돈 얼마 가지고 있냐, 재산. 근데 그 재산을 어떤 식으로 모았느냐. 간단해요. 돈 하나 가지고 뒷조사해 보면 돈 많으면 다 간신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돈 아니에요. 이 세상에 결국은 돈 받아 먹었으면 다 간신인 거고, 충신은 돈 안 받아 먹었으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었을 거고 나라에 충성했던 거고, 간신은 나라에 충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로 돈 받아 먹은 거고,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얼마나 돈이 있느냐 뒷조사만 해보면 돼요. 근데 알죠. 아는데 그럼 간신을 왜 못 다스리냐 하면 이 간신이 때로는 자기를 돕기 때문에 그래요. 각 세력들이 왕이 절대 권력으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그럼 신하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왕 협박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왕은 신하들의 힘을, 균형을 서로 싸우게 해야 돼요. 단합을 못하게. 신하들이 단합을 하면 왕 뒤집어 엎죠. 당연히. 신하들이 하나로 단결이 되면 얘네들이 힘이 세지면 왕 당연히 때려 부시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은 신하들끼리 견제를 시키는 거예요. 견제. 그러니까 그 신하가 설령 간신이다 하더라도 바로 처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정치학자들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의 정치학자들도 이런 공부 안 해서 몰라요. 이런 얘기하면 놀래죠. 진짜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국가에는 각종 이제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 많잖아요. 다 대신들. 그럼 이 신하들이 국가에 충성하느냐? 아니에요. 이 신하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국가 재산 빼먹는 게 일이에요. 이 신하들은. 본질적으로. 국가 재산 빼먹는 게. 똑같아요. 기업은 어떠냐? 기업은 각종,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열사에 또 사장들 많잖아요. 사장들. 계열사. 그럼 그 계열사 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삼성 회사 돈 뒤로 빼먹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럼 이재용이 하는 일은 뭐냐? 얘네들 감시하는 게 일이에요. 이재용은. 이건희도 그랬고.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실체예요. 이게. 그냥 열심히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나라에 공헌하자. 이건 형식적인 거고, 사실은 똑같아요. 국가의 구조나 기업의 구조나.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이 신하들을, 감시하는 게 중요한 임무고, 기업의 회장도 이런 계열사 사장들, 중요한 이 신하들이 회사 등쳐먹나, 돈 빼돌리나, 이거 감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때 만약에 왕의 어리석음은 신하들이 왕이 어리석고 나이가 어리면 국가재산 빼먹겠죠. 막 신하들이 어디 한둘이에요. 탐관오리가 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회장이 어리거나 무능하거나 그러면 각 계열사의 사장들이 있겠죠. 기열세. 다시 기업 돈 다 뒤로 빼먹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이건희는 얘네들 감시를 잘했다 하는 거예요. 이 계열사 사장들. 그래서 이 사장들이 꼼짝 못하고 회사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이건희가 이런 능력이 좋았다 하는 거예요. 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지금까지 유지하게 된 거는 이랬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업들이 커지면 전부 다 빼먹어요. 중간에 사장 밑에 있는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기업이든 다 회사 빼먹어요. 어느 정도 커지면 다 사리사욕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면 회사가 쪼개지고 망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이렇게 컸다는 거는 이건희가 얘네들 감독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이 계열사 사장들, 부하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건희가 죽고 이재용이가 과연 여전히 이 사장들을 잘 감시를 해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크게 큰 변화는 없을 거고, 만약에 유지하지 못하고 삼성이라는 게 전부 이 공중분해된다. 얘네들의 농간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국가도 타격을 받겠죠. 그러면 이재용의 사주를 보면 얼마나 얘네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보이는 게 이재용의 사주예요. 우선 먼저 이 사주가 과연 재벌 후계자, 국가로 치면 왕자죠, 왕의 후계자죠. 태자와 같은 거죠, 국가로 치면. 우선 그럴 수 있는 사주인가를 우선 첫 번째 봐야 되겠죠. 애초에 왕자나 태자가 될 수 없다면 안 되겠지만 이 사주가 우선 이 사주가 진짜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왕자나 태자가 가능하다 하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를 찾아볼 거예요. 이 사주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일간이 뿌리를 못 내렸어요. 일간이. 그럼 이 일간이 뿌리를 못 내린 게 이게 후계자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거죠. 일간이 뿌리를 못 내리면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지 못해요. 항상 남이 도와줘야 돼요. 그 이유는 이게 일간이 난데 내가 뿌리가 없어요. 이러면 이 지장간의 영역은 능력을 의미해요. 능력. 그런데 내 능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내가 내 역할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 못한다. 내 역할 못한다. 이런 사람이 돼요. 내가 내 역할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뿌리가 없는 사람은 혼자서 일을 못해요. 항상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도움 필요. 이런 사주가 이건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땠냐 하면 이재용이의 역할은 지극히 미미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못해요. 재벌 후계자지만 힘권이 없는 거예요.
실권은 이건희가 다 가지고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랬죠. 이재용이가 회사 내에서 큰 역할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건희가 죽고 이재용이가 이제 총수가 될 건데, 그럼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그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건데 그게 누구냐? 결국은 이게 계열사 사장단이겠죠. 사장단.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사장단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사주가. 내가 사장단을 지배해야 되는데 사장단이 나를 지배할 거다, 이런 뜻이 돼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희와 이재용이는 역할에서 정반대. 이건희가 사장단을 지배했다면 이재용이는 사장단의 도움을 자기 혼자서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가에 보면 뭐 누가 이건희 도울 사람이 있나요?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그럼 다 사장단이 이제 도와서, 이게 개국공신이겠죠. 이건희가 이제 창업주면, 이제 이 태조면 사장단이 개국공신이겠죠. 그럼 이제 태조가 죽으면서 개국공신한테 부탁을 하겠죠. 내 자식 잘 옆에서 잘 보필해가지고 나라를 더 발전시켜라. 당연히 그러고 죽겠죠. 유언을 하고. 그러면 이 개국공신들하고 이제 새로운 왕자들하고 이제 싸움이 나겠죠. 싸움이 나는데, 얘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방원이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무찌르죠. 그리고 자기 세상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 사주는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일간이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내가 내 역할을 못하고 능력 부족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이 사장단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가 그러면 누군가 좀 그나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장단이 아니어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일간이 뿌리가 없는 사주는 이 천간에 있는 것들이 나를 도와야 돼요. 천간에 있는 게 나를 도와야 돼요. 근데 천간에 보면 시간에 정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인이 뿌리를 내렸어요. 뭐냐? 엄마라는 뜻이죠. 엄마가 얘를 도와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유일한 이재용이의 힘이 되는 건 엄마뿐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하고, 그럼 이 편제라는 건 뭐냐 하면 요게 사장단이 되는 거예요. 사장단. 그래서 사장단은 두 개예요. 그리고 연과 월에 있고, 대외적으로는 사장단이 돕고, 대내적으로 뒤로는 엄마가 도울 거다 하는데, 이 엄마하고 사장단하고는 제극인 관계예요. 육친상으로 서로 싸우는 관계다 하는 거죠. 그럼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얘는 두 개고 연의 위치에 있어요. 힘이 더 강해요. 이 시는 뒤로만 도울 수밖에 없어요. 대외적으로 엄마가 나서가지고, 왜 역사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어리면 섭정 같은 거 했었잖아요. 이제 대비가 섭정하고, 섭정을 만약에 정인이 이 앞에 있었다면, 이 연이나 월에 있었다면 섭정이 가능했을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뒤로 있기 때문에, 시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섭정을 못하고 뒤에서 응원만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앞에 나서는 거는 사장단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결국 사장단에 의해서 이 삼성이라는 회사는 끌려가게 될 것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장단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회사 다 빼먹겠죠. 회사 재산.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뭐하러 회사에 충성을 해요? 미쳤죠. 회사한테 뭐하러 충성해요? 회사에
충성할 이유가 없죠. 그만큼 이제 많이 벌어먹고, 원래 인간은 충성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동물이어가지고 내가 충성을 함으로써 나한테 이익이 될 때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돈도 많고 하면 충성할 동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뒤로 빼먹는 것밖에 없어요. 이재용이의 눈을 가리고 헤쳐먹을 거다 하는 거예요, 사장단이. 그러면 엄마가 결국은 여기서 정인이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데 엄마의 힘은 약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운을 보죠. 이 대운을 보면 이제 이 정인이 45세, 지금 올해 나이가 47세인데 45세부터 이제 정인 대운이 시작이 됐죠. 이 말은 뭐냐면 엄마가 뒤에서 45세부터 얘를 도와주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엄마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50까지, 49세까지는 엄마의 덕을 봄으로 해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기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50부터는 이제 정인이 끝나요. 편인은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면 50부터는 이제 회사가 막 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50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엄마도 힘을 못 쓰고 회사는 사장단에 의해서 이끌려 갈 거고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거다, 그런 뜻인 거예요. 네, 노조도 생기고 뭐 별일이 다 생기겠죠. 이제 분해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흥망성쇠는 돌고 돌아요. 그래서 그동안 잘 살아왔으면 언젠가는 못 사는 날도 오는 거고 망할 날도 오겠죠. 그거는 막을 수는 없어요. 영원히 흥할 수 없고 영원히 망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흥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망할 일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그냥 그렇게 망하면 그냥 삼성만 망하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나 국력에 막대한 영향을 가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가 역시 순탄치 않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위기가 온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국가의 위기의 이제 전주곡이다, 신호탄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뭐 미국에서 애플이 스티브 잡스 망하고 나서는 힘을 못 쓰잖아요. 점점 위축이 되고 있어요. 삼성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 당장이 아니라도 상당히 빠를 거예요. 한 2, 3년 이내에 빨리 힘이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삼성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팔아야 돼요. 얼른 팔아야 돼요. 이제 쥐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뭐 궁금한 부분, 뭐 이사주에서 어떤 궁금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해운을 잠깐 보죠. 올해가 이제 갑오년인데 정인이 충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인이라는 건 내가 뭘 만들던 일, 아니면 내가 인정을 받던 일, 이 사주는 이제 자라는 글자가 이제 정인이죠. 이게 올해 이제 좌우충을 맞아요. 그러면 이 정인이 충 맞는 거는 어떠냐? 그러면 뭐냐면 이 지지라는 건 나의 행동을 말해요. 행동. 그럼 이 정인이라는 행동이 내가 충을 맞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정인의 행동은 뭐냐? 내가 인정받으려 하는 행동을 말하고요. 또 하나, 내가 어떤 문서 처리 같은 거, 책임질 일, 도장 찍을 일, 도장 찍는 행위, 또 남에게 인정받을 일,
받을 일, 이런 것들이 올해 깨져요. 만약에 당장 이건희가 사망한다 그러면 주위에서 얘를 굉장히 걱정할 거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과연 삼성이라는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표시하고 얘를 인정을 안 하고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즉 국가도 왕이 어리면 집단지도 체제라는 게 있어요. 집단지도 체제. 이제 북한에서 많이 나온 얘기죠. 이거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삼성이 사장단 위주로 집단지도 체제 형태로. 그러니까 얘가 나이가 지금 어린애도 아니죠. 올해 47세인데 47세면 전두환이가 반란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이 되고도 몇 년 있은 나이인데도 얘는 이 나이를 먹어도 어린애처럼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얘를 과연 믿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여기는 이제 5고 이제 요게 상관인데, 이건 이제 자형을 맞아요. 이 상관이 자형을 맞는 거는 또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거는 투표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거가 얘를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투표나 선거. 뭐냐면 이게 이제 주주총회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주주총회. 누군가를 뽑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뽑아야 되면 뽑으려면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요번에 이제 우리 지방선거가 있죠. 이제 다음 달에. 그러면은 지방선거에 나가기 전에 왜 당내 경선 같은 거를 해요. 뭐 새누리당이나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하고 또 무슨 당이 있죠? 새민련. 하여튼 그런 당에서 이제 후보자 경선을 하잖아요. 그 경선하는 행위가 상관이에요. 근데 이게 자형을 맞으면 굉장히 불리해져요. 이런 경선에서.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경선이라고 이야기해야겠네요. 경선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만약에 후계 구도를 놓고 내부적으로 막 이제 경선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굴 뽑아야 되느냐, 누구를 이제 해야 되느냐 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거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또한 설령 이건희가 올해 죽지 않고 살아 있어 가지고 후계 구도를 이제 논의할 때, 죽기 전에 논의를 하겠죠. 자기 참모들하고 개국공신들하고. 그래서 자식하고 하기보다 이러죠. 이성계가 죽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논의할 때 지 자식하고 논의할까요? 아니면 개국공신하고 논의할까요? 개국공신하고 논의해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항상 창시자, 그러니까 창시자, 나라를 창시했던 뭐 이런 창시자가 이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 개국공신, 신하들 죽기 전에 신하들하고 논의하지, 지 가족들하고 논의해가지고 나라를 어쩌고 할 거냐 하지 않아요. 죽기 전에 신하들하고 논의하면서 가족을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가족들하고 논의하면서 신하 때려 잘 감시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희도 만약에 오늘날 당장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제 더 못 살 것 같다 이런 건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후계 구도에 관해서 확정을 지을 때 이주용 불러놓고 야 네가 신하를 잘 사장단 잘 감시해야 돼 이러는 게 아니고, 사장단 모아놓고 회사 잘 계속 망하지 않게 잘 돌봐주고 이제 이
후계자 이재용을 도와달라, 잘 보살펴라,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재용의 사주에서 정인이 올해 충이고 상관이 자영이면 이건희가 이재용이를 못 믿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죽기 전에 회사의 미래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니들이 당분간 집단 지도 체제를 운영하다가 이재용이가 충분한 경험을 생기면 그때 물려줘라, 모든 거를 그때 넘겨줘라 라고 얘기할 거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겠어요? 왕이 어린데, 우리 역사를 봐도 왕이 어리면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한나라가 삼국지의 역사가 이제 동탁부터 원래는 동탁부터 시작하진 않죠. 이제 황건적의 난부터 시작을 하는데, 황건적의 난이 아니라 그 처음 시작하는 게 그 마지막 그 황제 있어요. 그 황제가 늙어가지고 이제 죽는데 그 부인이 둘이 있어요. 둘 간에 싸움을 했는데 그 황제가 죽고 어린 애가 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황건적의 그 어린 왕을 이제 황후 쪽에서 이제 섭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얘를 죽이고 얘의 이 동생이 황제가 되면서 황건적의 이 난이 나고 동탁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왕이 어리면 당연히 헤쳐먹는 거예요, 신하가.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이재용이는 어린애로 보인다 하는 거예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 시간이 그래서 잠깐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요. 재밌죠? 나라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이 돌아가는 원리. 단지 규모만 다를 뿐이에요. 이제 세상은 하나의 원리로 돌아간다. 그게 이제 음양오행의 원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물리학이 됐든 아니면 뭐 이 관념 철학이 됐든 똑같아요. 하나의 원리. 음양오행이라는 하나의 원리. 인간 세상이나 자연 법칙인 자연이나 원리는 같아요. 음양오행이. 그러니까 대단한 발견을 한 거죠. 음양오행이라는 거를. 네. 편제가 사장단. 여기서는 이제 사장단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편제가.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 나라에도 신하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기업에 비유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사장단이 되겠죠.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혼자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거대하잖아요. 엄청나게 거대하죠. 그러니까 혼자 다스릴 수 없어요. 이건 이건희의 능력을 벗어나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고, 이렇게 조직이 커지면 혼자 다스릴 수 없어서 일을 나눠야 돼요. 역할 분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신하를 두고 역할을 분담을 시키는 거죠. 왕은 감시만 잘하면 돼요. 감시. 그래서 왕의 첫 번째 덕목은 신하 감시예요. 그게 진짜 첫 번째 왕이 갖춰야 할 덕목이죠. 회사가 커지면 마찬가지로 사장이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일을 나눠야 되고, 이제 직원들한테 사장은 감시만 잘하면 돼요.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놈들이 농땡이 치나 뒤로 빼먹나, 이거 감시만 잘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력이 약하고, 체질이 안 좋고, 그런 거죠. 선천적으로 봐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유가 다 있겠죠. 네. 실제 이제 최근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제 노쇠한 거로 나와요. 진짜로 한 20살 정도? 그러니까 이건희는 한 60부터 거동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한 60 넘어서부터. 혼자, 이렇게 못 다니고 항상 부축받잖아요. 이 부축받은 지가 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몸 자체가 좀, 원래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체력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체력을 더 유지시키는 방법은 없겠느냐. 뭐, 안 되는 건 없죠. 이제 비방이 있어가지고, 그 비방을 써가지고, 체력을 기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비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세상에는 별의별 방법이 많아요. 인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병은 하나고 그 치료법은 10가지예요. 근데 그 10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병이 치료가 안 되고 죽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저는 이렇게 세상을 이제 등진 지 오래됐어요.
세상을 등진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관심도 없고, 저를 삼성에서 그러면은 뭐 특채해가지고 뭐 이재용을 보살펴라. 아 그러면 나는 뭐 한 달에 1억씩만 1억 주면은 가죠. 근데 뭐 그럴 일은 없죠.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벌써 이러고 살지를 않죠. 세상에 나갔을 것 같으면은. 왜 이제 요즘은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병원에서는 암이어가지고 뭐 췌장암, 뭐 위장암, 대장암 해서 뭐 몇 개월 못 산다 했는데, 뭐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연식으로 먹고 약초캐 먹고 뭐 이래가지고 뭐 살아났다. 요새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연에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어요. 물론 똑같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이게 맞고 안 맞고가 또 틀려요. 근데 우연하게 이제 그게 맞았던 사람들은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아직 인간의 몸을 잘 모르고 그렇게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나 이런 것들 모르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이건희 사주를 보면은 진짜 죽을지 안 죽을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꼭 사주만 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주를 안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거는 사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사주가 그 사람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같은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라고도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면, 거꾸로 현재 상태를 보면 사주가 지금 어떻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나 아니면 삼성의 현재 위치,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상태다. 지금 이건희의 사주는 모르지만 이건희가 현재 상황이, 이건희의 건강 상태나 또 회사 돌아가는 상태나 이런 거를 잘 알면 현재 이건희가 운이 어떤 운이다. 구체적으로 사주는 몰라도 어떤 운이고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거꾸로. 때가 된 거예요. 사실은. 때가 된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 때를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병이 깊을수록 한 방에 치료가 안 돼요. 한 번에. 병이 깊으면 치료도 길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건희의 상태는 병이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사회생에 뭐 산삼 한 뿌리 먹어가지고 뭐 기사회생한다. 이건희가 뭐 산삼 살 돈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병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깊고, 이게 산삼 말고 산삼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이제 사람을 치료할 때
요 부분에 관해서 잠깐 이제 또 설명을 할게요. 사람이 병이 들잖아요. 어떤 병이든 병이 깊어요.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상태를 봐야 돼요. 근데 상태를 봐가지고 치료 방법을 쓰는데 처음부터 급격하게 한 방에 낫게 하려고 강한 약을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을 치료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다. 위암에 걸렸다. 그럼 위암의 특효약이 뭐 있다. 한 방에 치료한다. 이런 거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한 방에 치료되는 게 아니고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못 먹는다.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우선 밥을 먹게 해서 기력을 회복시켜야 돼요.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킨 연후에 위장을 치료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냥 위장이 안 좋다 해가지고 위장에다 바로 약을 투입하면 체력이 견디질 못해서 죽어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력 회복이에요. 어떤 병이든 이게 이제 기력이 강한 상태라면 뭐 관계가 없는데 어떤 병이든 뭐 위암이든 폐암이든 뭐 각종 병들이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기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일단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연후에 그 다음에 약을 써야 돼요. 처음부터 약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력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 토예요. 토. 일단 토가 충분하게 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토가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땅으로부터 자라나잖아요. 땅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일단 근원에다가 힘을 넣어준 연후에 병을 잡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토가 관장하는 기관이 뭐냐? 인체 내부에 위장과 비장이에요. 위장과 비장. 이 위장은 무토고 비장은 기토예요. 그래서 기력을 회복시키려면 일단 위장과 비장을 먼저 살려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암이든 뭐 무슨 병이든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 치료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기력이에요. 일단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기력이 없는 상태, 너무 쇠약한 상태에 약을 투입하면 몸이 못 견뎌요. 약이 독이 돼 버려요. 이거는 동양의학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서양 의사들도 그래요. 양의사들도 일단 체력이 어느 정도 된 연후에 치료를 하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력을 회복한 연후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력이 굉장히 극도로 약해지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희 상태가 이제 기력이 무지하게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음양오행을 알면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또 알게 되는데 이런 음양오행에 이런 걸 모르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 의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의사는 기도하면 안 돼요. 살려야죠. 약을 쓰든 어떻게든 치료를 해서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좀 어떻게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그럼 기도는 누가 하겠느냐? 기독교인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동양 의술을 하는 사람, 침을 놓고 뜸을 놓고 하는 한의사죠. 한방.
이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의 80%가. 그러니까 음양오행은, 그러니까 이 이 동양학에 수많은 분야가 있어요. 제가 이건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많잖아요. 이제 동양오술이라는 게 있죠. 동양오술. 5가지의 신비한 술법인데, 이제 명복, 상의, 산이라고 5가지가 있죠. 이 중에 이 명이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말하는 거예요. 명리학. 역학이죠. 역학. 그리고 복이 점술. 이제 무당은 이제 이 영역에서 무당이 하는 이제 신점 같은 게 다 복술이에요. 그다음에 상이 이게 이제 상학, 관상이나 뭐 풍수지리를 말하는 거고요. 의가 의술이고, 산이 신선수행이에요. 신선수행. 이제 도사들이 대부분 이 산에 해당하죠. 이게 이제 동양오술, 이게 음양오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음양오행이 여기에는 깊은 뿌리가 있어요. 이 동양오술은 근본적으로 음양오행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하는데, 이 의술이 문제예요. 의술. 한의사들, 한방의사들이 음양오행을 몰라요. 이거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미신이라고. 그러니까 의술은 뭐냐면 이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의술이란 침이고 뜸이고 전부 경험의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험의학. 아니 음양오행이 미신 아냐. 이 한의대생들이 실제로 그래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의대생들은 음양오행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의술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항상 학술 토론 같은 것도 하고, 뭐 한 달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뭐 침 공부하고 뭐 이렇게 모여요. 단체들도 있고. 저도 그런데 많이 가봤죠. 저는 이제 다 관련이 있으니까 많이 알아요. 이런 사람들도, 도사들도 만나보고 무당도 만나보고 저 다 알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의술하는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80%가 기독교인이에요. 80%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60%가 기독교잖아요. 60%가 기독교. 그리고 이제 30%가 불교. 이제 3대 종교로 나눈다면 이런데, 그러면 곳곳에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60% 퍼져 있겠죠. 근데 이 음양오행을 하는 쪽에는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쪽은 전부 미신이고, 그리고 기독교 쪽에서 볼 때는 악마예요. 나머지들은. 그런데 의술은 이건 경험의학이다 이라고 생각하고서 요거는 해요. 기독교인들이. 의술은. 다른 거는 못하죠. 직접적으로 음양오행을 다루니까 이거는 미신이고 악마들이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음양오행은 이건 미신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의술 쪽으로는 이건 경험의학이다. 미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이 잔뜩 포진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를 하는데 안 되니까 기도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의사는. 자기 능력,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될 때까지 치료를 해야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이게 의사의 본분이죠. 기도로서 뭐 병을 낫게, 이건 기적을 바란다는 얘기예요. 기적을 바라는 건데 세상에 기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 진리 이 법칙이죠. 인과의 법칙이 있는데 모르니까 기적인 거지, 알면은 다 과학적인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과학에 의한 이유. 모르면 기적이에요. 모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 모르면 기적인 거고 알면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 이유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의사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릴 수 있고,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의사는 하면 안 되죠. 의사는. 의술을 하는 자는 기도해가지고 치료하겠다. 이거는 의사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네, 뭐 또 궁금하신 거. 소세원이 좀 뉴스에 났잖아요. 이제 서정이 때렸다고 해가지고 부인이 고발을 했는데, 뭐, 목사 일 할 수도 있죠. 뭐, 그거야. 뭐 기독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는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과학하고 양립하지 못해요. 과학자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아요. 이건 절대로 양립하지 않아요. 일부 과학자들이 종교인인 경우들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의 이치를 이거를 신의 섭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과학자의 태도는 아니고, 대부분 그런 과학자들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교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서구도,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그들은 다 기독교가 이제 그쪽에서 많이 이제 믿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뭐, 절대 추종한다든지, 광신도라든지, 이거는 드물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광신도가 좀 더 많죠. 무당이에요, 무당.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무당이 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무당이 제일 많아요. 무당이 뭐냐면 샤만이, 외국에서는 이제 샤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간이다. 이게 이제 무당 무자가, 그래서 이제 샤만이 신과 인간을 중간에 연결하는 영매자라고 하죠. 이제 한자로는 영매자.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외국에 비해서.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하나의 또 다른 특성이에요. 네, 외국에도 영매자들이 있어요, 무당. 근데 우리나라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종교에 관한 종교의 비리나 문제점을 이렇게 폭로하고 하는 활동들 있죠. 이 활동이 서양이 더 강해요. 한국보다. 종교의 비리를 폭로한다든지, 종교의 문제를 고발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이나 영화 같은 게 서양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감히 종교에 맞서지 못해요. 근데 서양인들, 유럽이나 미국에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도 많아요. 이 종교를 비판하는. 신이 없으면서도 신이 있는 것처럼 하고, 종교라는 걸,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영리를 추구하더라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프로, 책,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서양에. 근데 한국에는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묘하게 인간의 두뇌는, 뇌 구조는 종교에 취약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종교에 취약해요. 신을 믿더라 하는 거예요. 신을. 인간의 사고가
의외로 신에게 취약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조금 미스테리예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종교라는 게 없어도 되거든요. 없어도 인간이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종교를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는다든지 어디 신체 장애가 온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신을 안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종교라는 게 인간 사회에는 종교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광신도가 나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뇌 구조가 이 종교나 신 쪽에 뭔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요거는 아직까지 원인이 뭔지는 몰라요. 왜 인간이 종교에 빠지고 신을 이렇게 추종하고 지금도 종교전쟁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아랍 쪽에서. 종교는 사실은 인간 사회는 없어도 되는데 이상하게 있고 그 이유가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왜 인간의 사고 영역에서 이렇게 신에 관해서 굉장히 왜 취약할까 하는 거는 지금도 조금 미스테리예요. 일본이 기독교가 약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도 기독교가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어요. 1850년대쯤에 1850년 전후로 해서 일본도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죠. 우리도 이제 요 무렵에 청나라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그랬는데 일본의 민족성을 알아야 되는데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섬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섬나라의 특성은 뭐냐면 섬에 갇혀 있어가지고 도망을 못 가요. 도망 못 가다. 섬나라의 특성이에요. 도망 못 가요. 도망 못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절대 복종. 어느 나라든지 섬나라에서 도망을 못 가면 절대 복종이에요. 복종 안 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도망을 살려면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섬나라 바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민족이. 근데 1850년대에 일본에서도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 영주들이 기독교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한국은 잽도 안 돼요. 기독교가 이제 1850년도에 이제 막 이제 판을 치면서 이제 영주의 절대 복종을 하고 있었는데 영주에 대해 반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야지 영주를 따르지 말자. 그때 영주가 화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얼굴이나 뭐 마리아상의 그림을 바닥에 놓고 다 모아놔요. 이 영주가 영주 백성들을 다 모아놓아가지고 이 마리아상이나 예수상 밟고 너희들 집에 가. 집 밟고 지나가. 다 모아놓고 밟고 집에 가.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밟아요. 그럼 다 죽였어요. 진짜로. 우리나라는 잽도 안 돼요. 우리나라 박해한 거는 잽도 안 돼요. 그냥 진짜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굉장히 퍼지질 못했어요. 일본은 그래요.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나라 박해하고 이게 무슨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은 이제 국가라는 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한국이면 이제 중국, 여기가 이제 한국이에요. 한국. 여기 이제 일본, 여기 이제 중국 있는데 사고를 치고서 도망을 갈 수 있는 민족과 도망을 못 가는 민족은 큰 차이가 있어요. 사고를 치고서 도망을 갈 수 있는 민족은 중국.
밖으로 도망가면 돼요. 사람 죽여놓고 도망가면 돼요. 이런 나라들하고 일본처럼 사람 죽이고 못 도망가는 나라들은 굉장히 민족성이 틀려져요. 근데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한도 섬과 같아요. 갇혀져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북한에서 이 중국으로 도망간 게 탈출한 탈북 난민이 100만 명이다. 100만 명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북한이 지옥 같아서 넘어갔다, 도망갔다 라고 했죠. 100만 명? 너무 많나?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100만 명은 너무 많다. 한 10만 명 정도가 벌써 만주로 도망을 갔다. 남한은 그럼 어떠냐? 남한은 섬나라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남한이 일본하고 연결돼 있다. 100만 명은 도망갔을 거예요. 100만 명. 잽도 안 되죠. 잽도 안 돼. 북한 도망간 거하고 남한이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100만 명은 도망갔을 거예요. 남한이 그렇게 살기 어렵잖아요. 일본이 한국하고 해저 터널 놓자 그러잖아요.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저 터널. 한국에서 살기 힘든 사람 일본으로 다 넘어가죠. 몇백만, 100만은 넘어갈 거예요. 100만은 진짜로. 그러면 누가 사회 문제가 일어나겠죠.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 한국이 더 반대를 하죠. 국가라는 거는 백성을 지켜야 돼, 못 도망가게 지켜야 되는 게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터널은 한국이 반대하는 거예요. 터널 놓으면은 100만 명은 일본으로 넘어가요. 한국에. 우리나라 살기 힘든 사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100만 명 일본하고 한국하고 붙어 있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남한하고 일본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고치고 도망갈 수 있는 나라하고 사고치고 못 도망가는 나라는 민족성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예, 아니, 무식하고 살벌한 거는 굳이 그거는 좀 주관적이에요. 어느 나라든 다 무식하고 살벌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 그거는 이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되면 살벌하고 무식해지죠. 인간은 지극히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그런 성격이나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고. 일본하고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가 일본 여기 독도가 있잖아요. 독도. 일본이 독도를 점거한다. 어느 날 갑자기 점거했다. 무력으로. 그러면 우리 남한에서 일본의 독도를 탈환할 수 있을까? 못해요. 안타깝지만. 싸움하면 져요. 왜 지냐 하면 나라 크기가 한반도 합친 거의 2배, 더블이에요. 2배. 면적 2배. 국민 1억 3천. 1억 3천. 우리 남한 인구 4,500만. 5천만이라고 쳐도 2배가 넘어요. 일본 인구. 못 당하죠. 당연히 못 당하죠. 일본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일본이 크기가 이만하니까 중국한테 대들 수 있는 거예요. 중국한테. 일본이. 그러니까 중국한테 대들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면적도 우리의 2배나 되고 인구도 1억 3천이나 되니까 중국한테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한국 우습게 생각해요. 우습게. 우리는 아닌 것처럼 그러지만 실제로 정치인들 만나면 뒤로 빌어요. 한국 정치인들 일본 정치인한테 빌어요. 야, 이건 신문에 우리 자꾸 유리하게 좀 내게 해자.
이거 빌어요, 사실은. 그리고 막상 이렇게 독도를 진짜로 점령해버리면 탈환 못해요. 전쟁하자, 전쟁 분위기로 간다. 일본 저요, 땅이 2배고 인구가 3배쯤 되는데 우리 5천만이 좀 안 되는, 어떻게 이겨요? 면적으로 말하면 남한의 4배인데. 일본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하고도 싸웠던 나라고, 대동아 경영이라는 게 엄청나요. 그 역사를 알면, 대동아 경영의 역사를 알면 일본을 절대로 우습게 생각할 수 없어요. 대동아 경영이라는 게 이제 그 역사를 이제 보면 이게 인도 차이나하고 이렇게 인도가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필리핀이 있고, 호주, 이게 이제 수마트라가 있고, 대동아 경영이 인도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 수마트라까지 딱 먹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호주가 있고, 엄청나게 광대해요. 이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해요. 이거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이 관동군이 여기에 육군이 100만 명이 있었어요. 100만 명. 그 다음에 이 대동아 쪽, 인도차이나 쪽에, 몇 명이 있었냐면, 한 10만 명 정도 있었어요. 얘네들 정벌할 때.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수마트라 쪽에도 한 몇만 명 있었고, 그러니까 1930, 40년도에 얘네들이 국가 병력이 한 150만 정도 됐었어요. 150만 정도. 근데 그 당시에도 인구가 뭐 이미 1억 정도는 됐었죠. 1억. 이 대동아 공영이라는 얘네들 이 1930년대, 40년대 이 역사를 알면 얘네들 일본이 이게 얘네들 우스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대동아 공영에 관한 얘네들 지난 역사를 모르니까 일본은 지금 우습게 생각하죠. 대부분 국민들이. 근데 얘네들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왜 졌나. 2차 대전 이제 태평양, 이건 2차 대전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태평양 전쟁에서 왜 일본이 미국하게 졌나,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걸 저도 봤는데, 대동아 공영에 관한 이제 이게 뭐냐면 1920년대부터 이제 걔네들이 다큐멘터리로 역사를 이제 만들었는데,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이 대동아 공영이라는 거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거 알면은 얘네들 진짜 무서운, 겁나는 애들이에요, 일본은. 그리고 또다시 위기가 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또 전쟁하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갔을 때 과연 우리 남한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죠. 인구가 4배나 되는 나라를 어떻게 이겨요? 그냥 쇼하는 거죠. 괜히 일본한테 이기는 척할 뿐이지. 그러면 가장 좋은 국가 전략은 뭐냐? 가장 좋은 국가 전략은 뭐냐면 방어무기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공격을 못 하잖아요. 군사력이 방어 전략이잖아요. 공격 전략을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뭐 미국 이런 상대로 싸울 수 있나요? 러시아를 상대로. 인구도 잽도 안 되고 국가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국가의 군사 전략은 방어 전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어 전략으로 가장 이 방어 전략의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같이 죽자예요. 같이 죽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같이 죽자. 같이 죽자는 놈한테 이길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같이 죽자는 놈한테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전략이 같이 죽자예요. 병법이나 전술에서 가장 무서운 게 같이 죽자. 이거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죽자. 같이 죽자는 놈한테 어떻게 이겨요? 세상에. 어차피 죽기로 한 놈인데, 죽을 건데 같이 죽자는 놈한테 어떻게 이겨요?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이겨봐야 본전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략이 같이 죽자라는 전략인데, 이것은 방어 전략이고, 가장 효율적인 우수한 무기 체계가 뭐냐 하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에요. 왜냐하면 공격 전략은 지상군 투입이 돼야 돼요. 지상군. 궁극적으로는 지상군이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전쟁이 끝나는 거고, 맨날 비행기로 쏴대봐야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끝이 안 나요. 그래서 미사일은 이건 위에서 때리는 거니까 지상군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냥 방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사일. 그런데 어떤 미사일 가져야 되느냐? 핵미사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전략이 누구냐? 북한인 거죠, 지금 북한. 머리 잘 쓰고 있는 거죠. 확실한 거죠. 우리도 이 전략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이 전략으로 가면 이제 무서울 거 없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놈한테 누가 덤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만들게 하잖아요. 핵미사일을. 만약에 우리가 핵미사일을 만든다 그러면 군대는 10만 명만 있으면 돼요. 10만 명. 10만 명도 많죠, 뭐. 우리가 뭐 지상군 있을 필요 있나요? 핵미사일만 한 100발 정도 갖고 있으면, 지상군 한 2, 3만 명만 있어도 돼요. 군대는 이제 모병제로 하고, 그러면 국방비 아주 그냥 뭐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핵미사일 한 100발 정도 갖고 있으면 뭐 아무도 못 건드리죠, 뭐. 그런데 핵미사일이 무서우냐 하면 아니에요. 우주를 공부하게 되면 핵은 아주 작은 무기예요. 핵은. 우주에는 그거보다 훨씬 큰 무기들이 많아요. 근데 모병제를 갈 수는 없어요. 모병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뭐 60만을 모병제로 갈 수는 없고, 모병제로 가려면 군대 규모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야 돼요. 10만 명도 많아요. 한 5만 명? 그 수준 내에서는 모병제가 가능하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거는 핵미사일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미사일은 가질 수 없고, 그러면 모병제도 가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징병제를 가는 거죠. 형식적으로 갖는 거예요. 진짜 전쟁 나면은 감당도 못해요, 사실은. 전쟁이 한번 나면 그 드는 비용,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면. 네, 뭐 또 궁금하신 거. 네, 벌써 시간이 됐네요. 예, 오늘은 이제 이재용의 사주를 봤는데,
이제 이런 식의 풀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의 풀이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풀이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아주.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제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